그리고 제가 말하는 바다는 아주 깊은 바다거든요. 저는 이제 6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다 했었어요. 근데 6년 전에 제가 그 캘리포니아의 그 사막에 우리가 그 지질 탐사를 한다고 학생들을 데리고 갔다가 이제 그 조사를 하다가 이게 그 제가 몰던 차인데 차가 앞에 차에서 나오는 먼지 때문에 뒷차들이 안 보여서 엉켜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목에 있는 뼈와 그 안에 있는 신경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목 아래는 완전히 마비가 돼서 따로 머리 따로 몸 따로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기술의 덕분에 오늘 아까도 보셨지만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뭐 아직도 교수 생활도 하고 나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이 다치더라도 이때 제때 다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때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제 일을 하고 했는데 이번 여름에 그러니까 2주 후에는 제가 그 38일에 걸쳐서 자동차로 미국을 한번 횡단해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제가 운전하지 않죠. 옆에 타서 가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여행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그 사람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그 공학에서 얘기하는 피드백 시스템에서 악셀과 브레이크가 있어서 양쪽이 악셀이나 브레이크나 이런 것이 그 동시에 작용하면서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거 보면 일정한 속도로 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몸에서는 그걸 해주는 게 교감이고 부교감 신경인데 저는 그 부교감 신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교감 신경이 척추를 지나는데 그걸 다쳐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거 악셀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 같다. 그래서 온도나 체온이 제가 이제 그걸 조절하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도요타 프리우스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후쿠시마 원전이라고 그러고 예. 그런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과학 덕분에 제가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남윤광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아주 정말 어렵고 그래서 그 학생을 돕기 위한 모금을 겸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을 횡단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뭐 트위터도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리트윗하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이제 왜 우리가 바다를 탐구하는가, 아니 왜 내가 바다를 탐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1년에 3, 4개월을 먼 대양에서 탐사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이제 금성, 아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되고 밑에는 우리 목성의 달들입니다. 태양계에 보면 우리가 그 행성들이 보면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행성들이 있어요. 지구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구는 상당히 그 바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구라는 행성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었던가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지구가 다 오염되고 해서 우리가 지구를 버리고 간다 그러면 어떤 행성을 찾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구하고 제일 크기도 비슷하고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행성이 우리가 금성이에요. 크기도 비슷하고 금성에도
사람들이 바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금성은 태양에 가까우니까 우리 지구처럼 우리 이렇게 바다에 고여 있고 다 대기 중에 그 수증기로 있어도 금성은 바다가 있지만 그 바다에 바닷물이 다 공기의 수증기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한지막과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지구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적당한 크기를 가졌고 또 태양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딱 적당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탄생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연구하고 바다를 연구하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 태양계를 이해하고 또 우리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맨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충돌에 의해서 다 물질이 다 섞여 있고 뜨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무거운 물질들이 가운데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 암석을 만드는 구성한 물질들이 겉으로 오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도 뭐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지각, 멘틀, 핵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구조가 보면 포항제철의 용광로하고 똑같아요. 포항제철 용광로에서 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녹이면 밑에는 철이 가라앉고 위에는 이제 돌로 된 것들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포항제철 지구의 구조를 보면 그게 용광로하고 비슷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계속 대류하는 과정에서 위에 딱딱하게 굳은 판들이 움직이고 이런 판들이 움직이고 비비고 이럴 때마다 화산과 지진이 생기고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다 들어서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판이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외국에서 지진이 나고 피해가 생기고 화산이 터졌을 때 신문에서 가끔 듣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러한 판과 판의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판과 판이 조각이 될 때 경계에서만 일어나고 그런데 이런 판과 판의 경계들이 대부분 다 바다에 있어요. 네? 육산이 나온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이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다를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맨들이 순환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판과 판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는 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판과 판이 어떻게 맞부딪히고 하느냐에 따라서 화산과 지진의 종류도 달라요.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게 이게 중앙해령이라고 해서 판이 올라오고 양쪽으로 컨베이어 벨트처럼 벌어지는 곳 그게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구나. 중앙해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멘틀이 이렇게 대류를 하면서 맨날 올라오면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지구에 보면 북미 아메리카고 유럽이고 그 사이를 올라오고 양쪽으로 밀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태평양 대서양이 갈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구를 옛날에 퍼즐로 대륙을 맞춰보니까 하나의 큰 판게아라는 대륙이 초대륙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갈라지는데 그 사이를 가르는 게 이런 중앙해령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보게 되면 지구의 나이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예, 45억 년이에요. 우주의 나이는 사람들이 170억 년 중이라고 생각하고 지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 46억 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상에 가보면 육지에는 35억 년, 38억 년 이렇게 오래된 돌들이 있어요. 근데 바다에는 2억 년 이상 된 돌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해력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돌이 해양 지각을 만들어서 그것이 판의 움직임에서 쭉 가다가 2억 년 뒤에는 다시 멘트로 들어가니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닷물에 물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모르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 데는 마치 어제 만들어진, 최근에 만들어진 암석이고, 여기 파란 데를 가면 이거는 2억 년이 된 암석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바다를 보면 이렇게 나이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아 교수님 바다는 저렇게 아름다운 거야 색깔이. 그게 아니죠. 그냥 나이를 색깔별로 표시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여자들이 지구를 되게 부러워해요. 나이가 45억 년인데 여기 표면은 피부가 맨날 재탄생돼서 2억 년이 안 되니까 이 부상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 중앙해령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제 맨 처음에는 이 중앙해령에 70년대 때 이런 잠수정을 갖고 내려가서 탐사를 했었어요. 했더니까 중앙해령이라고 아까 그거는 우리가 보통 화산이라고 생각하면 화산이 삼각형 모양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해령은 화산이 연이어가지고 쫙 줄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삼각형이 아니라 능선 모양으로 쭉 있어요. 그 길이가 약 한 7만 킬로 정도 되는데 지구의 2바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구에 있는 중앙해령을 뭐에 비유하냐면 야구공이 있으면 야구공을 가리는 빨간 실패 있죠? 거기에 비유해요. 우리가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바닷속에는 계속 7만 킬로에 걸쳐서 계속 끊임없이 화산이 터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물속에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화산이 터지면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은 계속 지진과 화산을 바닷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것은 한 가지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생물이나 세균들을 보면 박테리아 같은 걸 보면 37도나 고온이 되면 다 이렇게 죽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요. 37도 이런 때를 넣으면. 그런데 이런 중앙해령이나 바닷속의 화산 속에서 60도, 90도, 100도 이런 데서 활발하게 나는 미생물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 90도, 100도의 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90도, 100도가 돼야지 막 얘네들은 활발하게 막 활동하고 그 온도가 돼야지 좋아하는 거야. 번식도 하고 고기도 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교과서 같은 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Tree of Life라 그래서 동물, 식물 이렇게 가지고 분류도, 계통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간들이 동물의 생김새나 이런 거 보고 이제 동물의 족보를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DNA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족보를 다시 만들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몰랐던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생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모든 미생물은 유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조상에서 끼어냈다는 거. 그리고 또 진짜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듯이 이 하드한 원조에 가까운 미생물일수록
내열 기능이 있어서 뜨거운 데를 잘 견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로부터 과학자들이 뭐냐면 지구가 뜨거웠을 때 이 바닷속의 열수 분출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가 이것들이 이제 다 지구가 계속 식으니까 오늘날 모든 생물로부터 나오지 않았나 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주에 가서 다른 행성에 가서 미생물을 찾는다 그러면 아마도 그 바닷속 주광해력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가장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렇게 화산과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냐? 아마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여기 어딘 줄 아시겠죠? 한국과 일본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 일어난 지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진은 아무데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판과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계가 이 노란 선으로 이게 표시됐듯이 우리가 경계를 보면 이 경계가 일본 밑에하고 대만을 이렇게 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보면 여러분이 보았듯이 지진이 일어난 곳을 찍었어요. 크기별로 찍었더니까 일본은 거의 나라가 안 보이죠. 대만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 왜냐면 지구는 항상 움직이고 요동하니까 상당히 지진은 항상 오래 기다리면 항상 지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업계의 비밀인데 우리나라는 지진대가 아니에요. 네? 이걸 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진대가 아닌데 우리 주변에는 다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네? 얘기를 하거든요. 화산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화산이 이렇게 연이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화산도 별로 없어요. 여기 제주도 백두산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일본에 비하면 아주 별로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대륙과 대륙이 충돌할 때는 그것도 지진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인도판이 유라시아판과 충돌해서 히말라야를 만든 경우, 이 경우에는 지진대가 아주 넓게 일어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화산이 상당히 적어요. 마치 차가 두 대가 부딪힌 것처럼 전체 차가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중국이나 티베트 쪽에는 지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런 히말라야 충돌대에서도 멀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서러운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당군이 정말 빵 하나는 정말 잘 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그 점에 우리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진은 일어나면 지진의 대부분의 피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들이 무너져서 생기는 거예요. 99%의 사상자가. 우리가 지진은 예측할 수가 없고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을 튼튼히 짓는 수밖에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 해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미리 해일이 닥치는 속도는 비행기가 날아오는 속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가 있는데 지난 일본에서의 문제점은 너무나 가까운 데서 일어나서 몇 분밖에 수분밖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인류의 미래,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 말고 스티브 호킹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루를 저를 스티브 호킹이라고 불러서 저는 그분은 영국의 스티브 호킹, 나는 한국의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거든요. 농담으로. 네? 아니 스티브 호킹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지 모른다. 한국 사람들은 꼭 영국의 스티브 호킹을 밝히고 얘기해야 된다. 근데 그분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 호킹 박사님, 우주에도 생명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호킹 박사가 뭐라고, 그 영국의 스티브 호킹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하등한 생물, 원시 생물체는 무지하게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고등 문명을 이룬 그런 생명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되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뭐 이렇게 우주선을 탐사체를 보내고 그럴 때 진짜 원하는 것은 뭐 속에 있는 박테리아나 미생물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대화가 될 한 ET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ET나 우리가 지금 오늘 보면 우리는 그런 외계에 신호를 보내고 이럴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그런 고등한 문명을 이뤘어요. 근데 이런 문명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만들어진 거는 45억 년인데 오늘날 이 고등생명이 만들어지고 고등문명을 이루기까지는 수십억 년 동안의 무생물이 해서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다세포 생물이 되고 한시는 5억 년 때 고생대 때 들어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생겨서 진화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철, 이거는 지구가 22억 년 전에 식물이 육상에 생기면서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로마, 기원전 2세기의 로마 시대에 그 역사 유물을 통해서 이들의 경제 수준이 소득이 얼마큼 되는가를 조사해봤다니까 한 100불이 나오더래요. 산업혁명 바로 직전에 17세기 유럽의 생활상을 보고 조사를 해봤더니까 국민소득이 한 150불 되더래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인간이 경제적으로 이룬 게 50%, 100불에서 150불 된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어쩐지 선동형 세트나 텔레비에서 뿌리 깊은 나무나 조선시대나 거의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그 물질적이나 문명적으로는 크게 성장을 못한 거 2000년 동안.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250년 동안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5을 하면 나중에 물려줄 때는 5명의 자녀를 다 굶어 죽으니까 나머지 4명은 너희들은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남의 거 뺏어와라. 그랬던 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지구를 활용하고 자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경제 평균은 6,000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1.5배 성장했는데 지난 250년간 40배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인류 사상 가장 가파르고 지금까지 있어보지 않은 이런 아주 재미나고 번영의 세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원이에요, 자원. 지금 이대로 우리가 석유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150년
정도 더 있으면 다 고갈되지 않겠나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지구라는 그 행성을 봤을 때 지구 나이 45억 년 중에 우리가 이 고등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은 어쩌면 4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나이에 비하면 천만배 아주 되게 작은 짧은 기간이죠. 아니 그게 별게 아니라 천문학에 보면 드레이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하계의 다른 고등 문명과 우리가 교신할 확률이나 교신할 수 있는 은하계의 수예요. 한마디로 ET하고 전화통화할 게 우리가 우주에 몇 개가 그런 문명이 몇 개가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을 보면 맨 처음에 은하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별들의 수 곱하기 그 별이 그 별이 행성을 가질 확률, 그 행성 중에 하나가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을 확률, 그리고 또 거기서 생명체가 있을 확률 주르륵 곱하면 무진장 큰 숫자로 시작하지만 곱할 때마다 숫자가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이 마지막 거예요. 네. 마지막 게 뭐냐면 그 행성의 나이, 지구 같은 경우 45억 년 중에 그 행성에 있는 생명체가 고등 문명을 이뤘을 나이. 그러니까 얘가 석유나 석탄 없이는 우리가 고등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나이 지금 추산으로 게 40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400을 45억 년으로 나눈 이 값을 이제 마지막에 곱해줬더니까 우연히도 그 숫자가 1이 나오는데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의 이 넓은 은하계에 고등 문명을 이룬 생명이 우리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1. 우리 하나밖에 없어. 어쩐지 있었으면 지금 좀 인기가 나타났을 텐데 아무것도 없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를 보호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인류의 생존을 생각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우리가 잘 살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생존해가고 나가야 되는 것은 뭐 우리 한국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지구의 문제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 우주에서의 우리 우주적인 사명이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지구를 잘 갖고 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명을 전 우주에 전파시켜야 될 게 아니냐. 그게 400년만 되면 안 되겠죠.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되면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약 하나를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과학기술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지구를 물려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난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